오늘날 명실상부한 패권국 미국. 미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기축통화 달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계 패권을 거머쥐고 있던 나라는 미국이 아닌 태양이 지지하는 나라 영국이었어요. 또한 세계 각국은 외환거래 혹은 무역거래를 할 때 달러가 아닌 영국의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럽을 전장으로 약 4년간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열강들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필요로 했고, 당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던 영국은 전쟁 물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과도한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근본위제를 따르고 있었지만 보유한 금에 비해 너무 많은 화폐를 발행하자 금과 화폐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서 파운드화의 가치와 신뢰가 하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파운드화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영국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패권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대서양 건너 불구경이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럽의 각종 군수물자를 팔아 영국과 유럽의 금과 자본을 흡수해 당시 전세계 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미국은 달러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럽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게 되었으나, 이것도 잠시 패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미국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미국이 붕괴할 뻔한 역대급 사건입니다. 지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들은 미국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각종 전쟁 무기, 이후에는 식량과 돈까지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에서 부족한 대부분의 것들을 미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유럽의 금과 자본을 흡수한 미국은 지금껏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제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 열강을 대상으로 빚을 갚는 입장이었던 미국은 전쟁 이후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로 변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있었죠. 전쟁 기간 동안 유럽의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서 엄청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던 미국은 제조업 방면에서 전 세계 42%가 넘는 비중을 기록하는 등 대규모 성장을 이룩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군수 공장이었던 곳들이 미국의 자동차 공장과 산업시설로 되돌아가면서 막대한 양의 상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 이전 700만 대에 불과했던 자동차의 수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230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금껏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산업화의 시작을 알린 철도 산업 이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또한 자동차 산업에 뒤이어 전기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었던 미국은 밤이 고나지고 사람들이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결과 미국은 당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80%를 장악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시기 미국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 엄청난 악재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악재의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급격하게 증가했던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했던 미국 사람들의 소비량이었죠. 미국은 독보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양의 물건들을 찍어내고, 비옥한 땅에는 다 먹지도 못하는 양의 농산물을 계속해서 재배했어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넘쳐나는 생산품들을 수출해서 이득을 보면 그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때 당시 세계 각국은 전쟁이 끝난 직후이다 보니 무언가를 수입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미국은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양의 생산품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 시기 재건 사업에 몰두하고 있던 영국, 프랑스 등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죠. 이로 인해 미국의 내수 경제 상황은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했음에도 표면적으로는 가파른 상승세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향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게 했고, 틈만 하면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상을 나타나게 했고요. 그렇게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면서 돈을 때려박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인식이 형성된과 동시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의 돈이 오가면서 미국 경제에는 커다란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전 세계는 단순히 미국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가장 안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나라다라는 뉘앙스로 투자금을 밀어넣기도 했거든요. 결국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영국의 런던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로 인식되었고,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간에 성공 기로를 달리는 듯했어요. 이런 영향 덕에 당시 미국에서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라디오 등 공장을 통해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한동안 소비에 제약이 걸려있던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자 그동안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물건들을 구입해 나갔죠. 그렇게 미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다름 아닌 로링 20s, 즉 광란의 20년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 미국의 경제시장은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됨과 동시에 오늘 사고 내일 갚아라 라는 뉘앙스의 슬로건을 걸고 할부결제와 같은 현대식 소비 패턴을 등장시켜 소비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미래의 삶보다는 본인이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순간순간을 즐기기 위해 매일 저녁 성대하고 화려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이고요. 그리고 이때 파티를 보다 흥겹게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 덕분에 광란의 20년대에는 예술, 문화산업 등이 급속도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음악 장르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재즈와 스윙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재즈와 스윙에 심취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손대면 안 될 것들에 손을 대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흥청망청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물론 이 상황을 모든 이들이 달갑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죠. 미국의 보수파 진영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었다간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광란의 시대에는 술의 제조와 유통을 불법화하는 이른바 금주법이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금주법이 등장함과 동시에 미국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술은 바닥에 버려졌고 길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술집은 문을 닫아야만 했죠. 그러나 이 금주법 대차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금주법이 시행된 직후인 1921년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하는 듯 했지만 1922년부터는 예전의 평균치로 되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 술을 만들기 시작해 스파기즈라는 무허가 주점에서 술을 판매하기도 하고 밀주를 만들어서 몰래 유통하기도 하고 심지어 병을 핑계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술을 받아가는 일이 성행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의 중심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 조직 마피아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극심해졌고 사람들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이들의 머릿속에는 법은 무슨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우리에겐 돈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죠. 이 말은즉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기꾼의 대명사로 불리는 찰스 폰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폰지는 당시 고액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미끼를 던져 투자금을 모아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으고 또다시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기를 쳐 불과 1년 만에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69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액도 금액이고 그동안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 범죄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 영향으로 인해 이와 비슷한 사기 기법을 두고 이 시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폰지 사기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과 동시에 교통의 편리함은 과거에 비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과 동시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해안가 인근의 건물들이 폭등하기도 하고 땅을 사서 더 비싼 값에 되파는 사재기가 성행하기 시작했죠. 이 중에서도 남동부의 플로리다는 특히 폭발적인 부동산 거품이 끼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겨울이면 찬바람이 불어오는 뉴욕이나 시카고에 있던 보호들이 비교적 따뜻한 남부의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나면서 플로리다의 부동산은 언제나 수요가 넘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고, 이후에는 해안가에서 점점 더 멀어진 지역까지도 투기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추세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잘못된 투자 방식과 사치스러운 삶의 연속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1920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GDP 대비 42%에 달했고 GNP는 800억 달러, 평균 소득은 약 1,500달러 상승, 실업률 4% 이하라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1929년 3월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인 하버트 후보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미국은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찬 미래만 있을 뿐이죠. 이건 미국의 경제? 망할 일 없고 무조건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다는 건데, 실제로 1929년 10월 기준 뉴욕 주식시장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수, 즉 다우지수의 누적 상승률은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약 245%에 달했고 1929년 9월에는 381.17포인트라는 미국 역사상 최고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은행에서는 당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고객이 가진 돈의 10배를 대출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사람들은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누가 더 많이 빌릴 수 있는지 경쟁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나 이 상황은 실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채 주가만 폭등한 상황인 거잖아요. 게다가 이때 당시 미국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를 따르고 있었기에 시장에 대한 규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노린 기업들은 수치를 조작해서 가치를 부풀리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이 시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먼저 산업이나 농업에서 늘어나는 생산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노동자만 죽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는 곧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는 현상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고요. 이 말은 즉 겉으로 봤을 땐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찬란하고 끝없이 번영할 것 같았지만 당시 미국 산업을 견인하고 있던 자동차, 농업, 철강, 건축 분야의 생산력은 수요 하락으로 인해 점점 기울어가면서 소비와 수요의 확대에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과잉 생산은 재고 확대, 생산 축소, 기업 도산과 실업으로 번져 부동산과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보다 너무 앞서가는 주식시장을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만평이 줄지어나오기도 했지만 광란의 20년대를 보내고 있던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쉽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달콤한 인생을 포기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나 이상한 조짐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이때 해외 투자자들은 거품이 꺼져가는 현상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이들이 아니었고 미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느낀 순간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해버렸죠. 그제서야 미국 투자자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불안감이 당시 90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선사하게 되면서 너도 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거든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주식들이 일제히 쏟아지게 되면서 381.17포인트라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다우지수가 불과 한 달 만에 230.07포인트로 폭락하게 되었죠. 이날이 다름 아닌 1929년 10월 24일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바로 검은 목요일입니다. 이 검은 목요일에 거래된 주식만 해도 무려 약 1298만 주로 증권거래소 기계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래량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결국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의 다우지수는 끝을 모르고 폭락을 거듭해 1933년에는 41.22포인트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 여파로 미국에서는 하루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증발하기 시작해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는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던 약 9천 개의 은행이 줄도산하게 되면서 미국 내 은행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이후에는 약 10만 개에 달하는 기업이 파산을 하기도 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4%에서 25%로 폭등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실직자의 수가 300만 명으로 나타났지만 1933년에는 1300만 명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이 수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계산해봤을 때 4명 중 1명은 실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위기였던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회사에서 정리해고부터 퇴출 그리고 파산까지 이어졌을 때의 최대 실업률이 7%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 대공황 시기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낌이 좀 올 것 같은데 실제로 노동자들은 모두 실업자로 전락해 길거리로 나와 노숙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주식을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대출로 끌어모았던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주식과 대출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의 이력을 담은 판지를 목에 걸고 일자리를 구하거나 무료 급식소를 찾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끼니를 해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결과 이런 상황에 처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노숙자들이 대도시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판자촌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당시 대통령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의도를 담아 이 판자촌의 이름을 이른바 후보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미국 정부는 과거에 발생했던 금융공황에서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던 JP 모건은행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당시 미국의 경제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기에 아무리 미국 최대의 은행이었다고 해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던 패권국이었다 보니 미국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는 미국에 대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미국은 수입을 더 줄이기 위해 관세를 인상했고 이 여파로 전 세계가 온통 경제공황에 휩쓸리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대공황의 여파는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 자본에 가장 많이 의존하던 독일은 큰 고통을 겪기도 했어요. 독일의 실업자 수만 살펴보더라도 1929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80만 명에 불과했던 실업자 수는 1930년 12월에는 이미 300만 명으로 급증했고 바로 다음 해인 1931년 7월에는 550만 명, 1932년 초에는 전체 노동인구의 35%인 600만 명에 달하면서 엄청난 사회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죠. 이는 산업 생산 능력을 50%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전 세계로 돌려보면 미국의 대공황 시기 세계 산업 생산력은 38% 감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래되던 무역량의 66% 감소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답이 보이지 않은 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던 그 순간 이런 판세를 뒤집을 난세 영웅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선 직후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국민들 앞에 나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적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라는 말을 남긴 후 대공황을 극복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온 해답은 가장 먼저 미국 시장 경제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이 따르고 있던 자유방임주의로는 대공황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자본주의 체계를 뒤엎어버린 뒤 새로운 판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 정책이 다름 아닌 뉴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먼저 대공황의 원인을 과도한 공급보다는 부족한 수요에 포커스를 맞춘 뒤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은행의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은행을 닫은 이유로는 불안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현상, 즉 뱅크런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달러가 아닌 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때까지 은행 업무를 중단시킨 뒤 이번에는 실업률 극복을 위한 공공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TVA, 이른바 테네시강 뉴욕개발공사가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지류距離만 1045km에 달하는 테네시강을 중심으로 미시시피, 엘라베마, 켄터키, 버지니아를 포함한 7개 주의 지역에 걸쳐 26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결국 이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때 건설된 댐에 수력발전소를 운영해 전력 생산과 농업을 증대시켜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후 또 다른 개발 사업을 내세우게 되거든요. 이 사업은 18세부터 25세까지의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약 200만 명의 인원을 고용하는 민간자원 보존단, 즉 CCC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는 30억 달러라는 예산을 투입해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오늘날 미국 국립공원의 뼈대를 완성시키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도로, 교량, 제방, 공항, 철도 등 국가 주도로 진행된 공공사업을 육성시킨 결과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국의 경제가 점점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GDP의 경우에는 5.2%라는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다양한 공공사업들이 진행됨과 동시에 국민소득과 지출을 높여 내수의 활기를 불어넣었죠. 그렇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대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싶었지만, 때는 1937년, 미국에는 또다시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에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경제 회복과 동시에 대규모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미국의 실업률은 또다시 2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고, 농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흉년, 그리고 뉴딜 정책을 못마땅히 여기던 미국의 보수파 진영의 비난이 더해져 미국 내부에서는 대공황 속 또 다른 공황이 생겨나게 되었죠. 결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와 동시에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어느 날, 유럽에서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독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때 등장한 이들이 벌인 사건은 미국의 경제, 아니 전 세계가 흘러가는 양상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고립주의를 선택하면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었죠. 물론 중립국에 위치하는 별개로 연합국에게 각종 군수물자와 식량을 파는 것은 잊어먹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때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풀었던 전쟁 물자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501억 달러 수준의 물자를 풀게 되면서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지긋지긋한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정신이 나가버린 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습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은 고립주의를 깨부순 뒤 1000만 명에 달하는 군인을 유럽과 태평양으로 파견하게 되었고, 미국 내부에서는 위축되어 있던 여러 산업들이 생기를 되찾아 1940년 기준 14.6%에 달했던 미국의 실업률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 1.2%로 하락해버렸죠. 이 상황은 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완전 고용을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전쟁 이후 오랫동안 대공황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주식보다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축을 선호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때 당시 저축률을 살펴보게 되면 전쟁 발발 직후였던 1940년 기준 42억 달러에서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1944년에는 359억 달러로 무려 8.5배나 급증했다고 하죠. 그렇게 전쟁 이후 미국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지만, 미국이 성장하기 이전부터 세계를 주물러왔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열강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국가의 부는 물론 세계 곳곳에 두고 있었던 식민지 또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이들에게 남은 것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국토와 막대한 빚뿐이었지만, 이에 반면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각종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전세계 총생산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전세계의 군사,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훗날 소련과의 소리 없는 전쟁, 즉 냉전 시대에서도 전세계 기름값이 요동쳤던 오일 쇼크와 같은 혼란을 겪었음에도 꾸준한 번영을 누리며 오늘날까지 명실상부한 패권국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글로벌 국제사회의 모든 질서를 확립한 미국.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도 산업의 발전과 미국 경제의 흐름을 뒤바꾼 거인들의 존재,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되었고, 두 차례 전쟁을 통한 특수를 누리며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미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